찻잔은 아직 따뜻했다. 내가 전날 밤 구운 아몬드 쿠키는 도자기 접시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저녁 7시 정확히 하진이 평소에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나는 현관문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 열쇠가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라도 한 듯이. 하지만 들려온 건 아무 소리도 아니었다. 어떤 것이 영영 사라졌을 때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고요함 뿐이었다. 내 이름은 강서진이다. 15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했다고 믿었다. 하진은 침착했고 성취한 사람이었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방이 안정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늦는 일도 없었다. 일요일마다 꽃을 사왔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고 집 대출 문제로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게 해줬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삶은 그저 흘러갔다. 마치 퍼즐 조각 2개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 곧 알게 될 사실은 그 퍼즐에는 빠진 조각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내가 절대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진은 목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했다. 그가 말할 때 얼굴이 기억난다. 친절했지만 연습된 표정, 감정에서 분리된 어조, 대동맥 심근경색. 그가 말했다. 빠르게 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는 척,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듯 행동하며. 하지만 아무 차이 없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을 잃는 순간엔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장례식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지나갔다. 검은 옷, 형식적인 위로의 말들, 내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지니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모습들. 나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미경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물을 건넸고 먹지 못할 음식을 내게 놓아줬다. 그리고 그날 내 동생 수진이 도착했을 때, 달콤한 향수를 풍기며 너무 길게 안았을 때 무언가 내 안에서 바뀌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진은 나에게도 오빠 같았어. 나는 믿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내 부엌에서 술을 따르며 말했다. 지금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진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거든. 이제 언니가 상속받았으니 그거 좀 정리하면 좋겠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돈? 내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마치 내가 바보 같다는 듯 웃었다. 하진이 말 안 했구나. 내 안에서 무언가가 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집안을 서성이며 가구들을 만졌다. 마치 그것들이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을 거라 믿기라도 하듯. 책장, 윤이 나는 바닥, 액자 속 웨딩 사진.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하진의 열쇠들, 여전히 복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다른 모양의 열쇠가 거기 있었다. 그 열쇠는 그의 창고 열쇠였다. 예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 거기엔 재미있는 거 없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공구들, 기름때 묻은 것들. 너는 안 좋아할 거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그랬다. 서로 깊게 묻지 않았다. 우리 결혼은 쉬웠고 편안했고 조용한 빈틈들로 가득했다.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공간들. 하지만 이제 더는 잃을 게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창고로 향했다. 오래된 공업지대, 부서진 건물들 뒤쪽,
녹슨 지붕과 금간 아스팔트 위로 자란 잡초들 사이. 하진이 그곳에 뭔가를 두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장소였다. 하지만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에 갔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나는 그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금속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열쇠는 마지못해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안은 먼지와 기름 냄새가 났다. 나는 조심스레 불을 켰고 그 순간 몸이 굳었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공구도 상자도 자동차 부품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에 대한 재단이었다. 나는 천천히 한 발 내디뎠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빛을 내뿜었고 방 안은 그 희미한 빛으로 밝혀졌다. 벽 전체가 사진, 신문 스크랩, 손으로 그린 도표와 여행 지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에는 수십 장의 인쇄된 사진들이 정렬된 채로 꽂혀 있었다. 어떤 집착적인 콜라주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는 하진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하진이 아니었다. 그 사진 속 그는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깔끔한 머리도 아니었다. 청바지, 캐주얼 셔츠, 헝클어진 머리. 표정은 부드러웠고 자세는 덜 경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진에 한 여자가 그의 옆에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나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였고 짙은 머리카락과 날카롭고 총명한 눈을 가졌다. 둘은 너무 가까웠다.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하진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수년간 본 적 없는 그 미소. 한 장은 해변에서, 또 다른 사진은 스키장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떤 사진들에는 송을시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7년 전, 5년 전, 3년 전, 그리고 몇 달 전. 2014년 8월. 그 사진은 나를 멈추게 했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집에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고객 미팅에서 돌아온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가 젊은 여자와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사진 뒷면에는 하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서영과 민재, 2024년 8월. 나는 무릎이 꺾였다. 중심을 잡기 위해 금속 책상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서류들을 보았다. 높이 쌓인 파일들, 은행 이체 내역, 기업 문서들, 해외 법인의 편지들, 그의 사업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세금 서류들. 한 폴더 안에는 의료 보고서도 있었다. 나는 헤더를 읽었다. 크레센트 심장연구소. 불과 2달 전의 날짜였다. 하진의 전체 이름이 상단에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내가 발음도 힘든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허혈성 심장질환 3단계 심장마비 위험. 그는 알고 있었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진실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 다른 삶을 만들고 있었다.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아이와 함께. 왜냐하면 사진 속 그 젊은 남자는 분명 그들의 아들이었을 테니까. 나는 속이 뒤틀렸다. 15년 동안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묻은 그 남자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는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만이 내 전부야.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물러났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다. 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마주한 것인가? 나는 누구였던 것인가? 과연 나는 그의 아내였던가? 그의 진짜 삶 속에서 내 자리는 존재했을까?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누군가 들키고 싶지 않은 듯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 나는 숨을 삼키며 빠르게 몸을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문틈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청년. 어두운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해석할 수 없는 눈빛.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피가 몰려 고동치는 소리만 가득했다. 강서진 씨죠.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름을 말했다. 민재입니다. 하진 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내가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 책상 끝을 붙잡고 서 있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처럼. 민재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엔 경계심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눈 바로 하진의 눈이었다. 똑같은 강렬한 시선, 말없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그 눈빛. 당신이 정말 그의 아들이에요? 나는 간신히 속삭였다. 민재는 주저하지 않았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내 존재를 알고 있었죠? 나는 거의 숨을 들이쉬듯 말했다. 평생요. 그의 말엔 어떤 변명도 없었다. 아버지는 많은 걸 말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그의 아내라는 건 알았어요.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도요. 어머니는 그 경계를 존중하셨어요. 절대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또 한 사람. 사라진 또 다른 진실. 나는 책상 옆에 먼지 낀 의자에 앉았다. 더 이상은 서 있을 수 없었다. 왜 온 거죠? 내가 물었다. 왜 오늘? 민재는 가방에서 노란빛이 도는 문서를 꺼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약간 닳아 있었고 반으로 접혀 있었다. 그는 내게 그것을 내밀었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유원장 초안입니다. 그가 말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에게 주셨죠. 정식 유원장은 당신께 갈 거라고 하셨지만 이건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위해서라고. 나는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거기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의 필체가, 생일 카드나 저녁 식사 쪽지에서 봤던 바로 그 글씨가 유려하게 페이지를 가로질러 있었다. 공증되지 않은 비공식 유언장이었다. 자산 분배, 민재에 대한 언급, 그리고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어떤 회사에 대한 언급, 머큐리 사우스 홀딩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남은 문서 접근 권한, 개인 소지품과 연결된 코드, 그에게 증정된 물품의 포함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멈췄다. 개인 소지품, 내게 증정된 선물, 그 목걸이, 사파이어 목걸이. 그가 죽기 이틀 전 내게 건넸던 그 목걸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쇠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쇄골을 만졌다. 목걸이는 거기 없었다. 집에 두고 왔다.
너무 무거워서 차마 착용할 수 없었다. 이제는 더 무거워졌다. 그 머큐리, 그건 뭐예요? 나는 물었다. 하진 씨의 비공식 법인 중 하나예요. 공식 기록에는 없어요. 자금을 해외로 이동할 때 사용하셨던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개설하지 않은 제 이름의 해외 계좌, 추적되지 않는 자금 이체들. 아버지는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나는 입이 바싹 말랐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어요.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름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찾아올 거라고. 정보를, 지렛대를, 남긴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눈앞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더 이상 이곳은 재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증거였다. 그리고 경고였다. 집에 가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목걸이가 필요해요. 같이 가도 될까요? 민재가 물었다. 괜찮다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둘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숨을 돌릴 공간이 필요했다. 숨을 쉴 틈, 생각할 시간이. 그래서 나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2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지만 마시진 않았다. 사파이어 목걸이는 테이블 위에 마치 살아있는 수류탄처럼 놓여 있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기다려줬다.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창고 이야기, 사진들, 민재, 유원장. 그녀는 그래서 그렇구나 라거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직 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너질 준비도 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이 필요했다.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수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도심 북쪽의 고급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 자동 게이트,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는 그런 곳. 돈이 없다고 늘 투덜대던 사람에게는 너무 과분한 곳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 속에 쌓였던 분노가 함께 솟구쳤다. 그녀는 맨발로 문을 열었다.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완벽한 화장, 머리도 손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 우리 슬픈 언니네.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상속된 재산 확인하러 왔어. 그만 웃어, 수진. 나는 날카롭게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녀를 밀치듯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액자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녀와 하진, 웃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모습. 액자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다. 5년 전. 내 속이 뒤집혔다. 이건 뭐야?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수진은 느긋하게 걸어와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아, 그거? 회사 송년회였어. 언니가 피곤하다고 안 간다고 했잖아. 하진 오빠가 꼭 같이 가자고 해서 내가 대신 갔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마치 내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남편과 샴페인을 마시던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도 되는 양. 우린 원래 사이 좋았잖아.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나 서영이 다 알아. 나는 말했다. 민재도, 창고도, 가짜 회사도, 유원장도 전부 알아. 수진의 눈빛이 좁아졌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말해줄게. 나 임신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하진 오빠야.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내 뇌는 멈춰버렸다. 10주. 그녀가 말했다. 하진 오빠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 그도 알았고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어. 서영이랑은 곧 끝낼 거라고도 했지. 나는 숨이 막혔다. 서영이 죽은 후에도 만났단 말이야. 수진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서영이는 원래 잠깐이었어. 나는 항상 곁에 있었잖아. 나는 내 몸을 떠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벽도, 가구도,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모두 배경처럼 멀어졌다. 네가 내 남편과 잠을 잤다고? 나는 속삭였다.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놀라는 척 하지 마. 너는 늘 완벽했잖아. 완벽한 집, 완벽한 저녁 식사, 완벽한 일상. 나는 월세 내기도 힘들었고 허드레실이나 전전하면서 엄마가 늘 너랑 비교하는 소리나 들어야 했어. 그런 날 위에 하진 오빠가 나타났고 날 도와줬어. 얘기 들어줬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넌 그의 습관이었어. 난 그의 도피처였고. 내 손이 그녀의 뺨을 때리기 전까지 나는 손을 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얼굴이 돌아가며 와인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서진이네. 그녀가 말했다. 그 완벽하고 점잖은 아내 말고 진실을 알게 된 여자. 나는 등을 돌렸다. 숨이 거칠게 이어지고 손이 떨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말했어도 넌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녀가 말했다. 넌 항상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잖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이건 날 위한 일이었어. 처음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였거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그냥 뺏은 게 아니야. 모든 걸 훔친 거야. 그녀는 다가왔다. 표정은 알 수 없게 굳어 있었다. 그 아이, 내 안에 있는 이 아기. 너도 어쨌든 가족이야. 싫든 좋든. 내 목이 메었다. 나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물건을 던지고 싶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진이 유원장에 남긴 건 지킬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야. 그 애는 이런 혼란을 선택하지 않았잖아. 수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진심이야? 모르겠어.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겠어. 나는 문으로 향했다. 유리 조각이 신발 밑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문고리를 쥔 손이 떨렸다. 그때 그녀가 뒤에서 말했다. 내가 하진 오빠가 한 일 중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모르겠으니까.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정돈된 식탁과 텅 빈 침대가 있는 그 집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대신 나는 미경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파이어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마치 그 속에 무언가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내 얼굴을 보고는 단 한마디만 했다. 넌 잠이 필요해. 하지만 나는 잘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의 방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와중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차로 나를 데리러 왔다. 미경도 같이 가겠다고 했다. 남편의 비밀 금고에 혼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그녀는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하진의 사무실은 도심 고층 빌딩 안에 있었다. 그는 늘 그곳을 위성 공간이라고 불렀다. 개인 미팅용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다.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가 말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며. 리셉션 직원은 우리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진은 삶을 너무 완벽히 나눠 살아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14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차가운 모던 가구. 단 하나의 사진도 없었다. 나와의 사진은커녕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회색 벽, 낯선 향수 냄새. 민재는 벽에 걸린 추상화 그림을 가리켰다. 금고는 저 뒤에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손끝으로 작은 클립을 돌렸다. 찰칵 사파이어 펜던트 뒷면에 숨겨진 작은 금속판이 튀어나왔다. 작고 얇은, 마치 CM카드 같은 판. 가장자리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금고의 키패드에 꽂았다. 짧은 비프음, 그리고 소프트한 기계음.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문서 더미, 검은색 USB,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하나의 은색 열쇠가 있었다. 열쇠 태그에는 연방신탁은행 개인 금고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문서를 꺼냈다. 계약서, 이체 내역, 금융보고서. 이 이름들 전부 해외 은행이에요. 돈을 숨긴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게. 나는 USB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연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하나 있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단순한 금 반지. 숨이 멎을 뻔했다. 그건 내 반지가 아니었다. 반지 안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N 항상. B가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남서영. 맙소사. 미경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민재는 시선을 돌렸다. 턱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에게 반지를 샀어.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청혼하려 했던 거야. 아니면 이미 했던 걸 수도 있어.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말할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영을 사랑했다. 나도 사랑했을 수는 있다. 그의 방식대로. 하지만 서영은 그가 진짜였던 사람이다. 웃는 모습도, 여행도, 웃음도. 그리고 나머지는 연극이었다. 7시에 맞춰지는 저녁 식사, 일요일의 장미꽃, 그리고 비밀로 가득한 금고. 그때 민재가 나에게 편지를 건넸다.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그것을 펼쳤다. 하진의 송을씨, 내가 생일마다 저녁 약속 메모에서 보던 그 익숙하고 단정한 글씨가 내 눈앞에 살아 움직였다. 서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일 거야. 미안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몇 년 전부터 그랬지. 네 앞에서 진심을 말할 자신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고백해. 나는 2개의 삶을 살았고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했어.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어. 나는 널 사랑했어. 그 말이 지금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 어쩌면 늘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방식대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에게 평온을 주고 싶었어. 안전함을. 그래서 이 모든 걸 남겼어. 문서, 접근 권한, 진실. 너의 선택이야. 모두 불태워버려도
파묻어도 세상에 드러내도 네가 선택해.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고맙겠고 아니라도 이해할게. 하진 나는 그 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글자가 눈물처럼 번져 보였다. 손끝으로 종이를 덮고 천천히 미경에게 건넸다. 그녀는 조용히 읽고 다시 민재에게 넘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우리가 알던 그 남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 파편들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다. 그 고요는 평온의 고요가 아니었다. 모든 게 무너진 뒤 남겨진 정적. 미경이 운전대를 잡았고 민재는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릿해져가는 가을빛 찰스턴 거리를 보았다. 죽은 남편은 내가 한 번도 닿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 채. 그날 밤 나는 미경의 소파에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강서진 씨죠.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 네. 나는 대답했지만 이미 심장은 뛰고 있었다. 저는 백도연입니다. 하진 씨의 사업 파트너였죠. 당신이 제게 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내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고 안에 있던 문서들, 특히 해외 이체와 관련된 자료들. 제가 개입한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만날 생각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러실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위협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하진과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예의 바르지 않거든요. 그들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머리는 멈출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재에게 이 전화를 말했고 그는 턱을 굳게 다물고 방 안을 서성였다. 저도 연락받았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최인범. 그는 자신이 자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숨긴 자금은 원래 그의 것이었다고. 일주일 안에 모두 돌려놓지 않으면 결과가 따를 거랍니다. 나는 물을 들이켰지만 목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었다. 그 결과가 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민재는 조용히 금고에서 나온 은색 열쇠를 꺼냈다. 우리에겐 아직 은행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혹시 진짜 주인을 밝혀줄지도 몰라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정말 그걸 열고 싶은 거야. 또 다른 진실이 나올 텐데 더 나빠질 수도 있어. 미경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알아야 해.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널 죽이고 있어. 지금처럼. 그녀 말이 옳았다.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 그리고 만약 여전히 모든 게 명확하지 않다면 진실을 아는 사람을 찾기로. 하진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한번 언급한 이름이 있어요. 민재가 말했다. 아버지의 대학 시절 친구 허정우. 아버지가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지금도 살아계셔? 주소 있어요. 어머니가 위급 연락처 상자에 넣어두셨던 걸 기억해요. 사는 곳은 사바나. 그럼 가자. 우리는 이른 오후 사바나를 향해 달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씻겨나가는 듯했다. 사바나는 오래된 나무들과 축축한 공기, 그리고 수십 년을 품은 고요함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허정우는 담쟁이 덩굴이 얽힌 붉은 벽돌집에 살고 있었다. 낡았지만 견고했고 마치 오래된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그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서진 씨죠.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민재구나. 우리가 올 거란 걸 아셨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진이 말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나면 그들이 올 거야. 그는 뒷걸음질 쳐서 우리를 들였다. 집 안은 종이와 담배향,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벽마다 책장이 가득했고 피아노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닦아는 놓았지만 손대지 않은 상태. 그는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더니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가 봉인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건 저에게 맡긴 겁니다. 그가 말했다. 조건이 있었어요. 둘 다 함께 왔을 때만 열어보라고. 나는 민재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또 하나의 유언장이 있었다. 그건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수진이 뱃속에 품은 아이가 언급되어 있었다. 이름 없이 수진 강희태아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진의 비공식 자산의 25%가 지정되어 있었다. 아이가 만 20일 새가 될 때까지 신탁으로 보존. 나는 피가 식는 걸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걸 계획했다. 죽음 이후까지도,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계산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왜 수진이 아니라 아이에게만 남겼죠? 내가 물었다. 허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아이를 믿었어요. 수진은 아니고. 민재는 몸을 움직이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건 모든 걸 바꿔요. 수진은 그 돈에 손을 댈 수 없어요. 법적으로. 나는 두 번째 유언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만약 수진이 그걸 빼내려 한다면? 허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가리켰다. 그걸 사용하세요. 하진이 말하길 거기 안에는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체 내역, 파트너, 그가 이 사업을 세우기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위협한다면 그걸 무기로 쓰세요. 미경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우리에겐 지렛대가 있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하진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속은 여자,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설계도를 쥐고 있는 사람, 그 중심에 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건 힘이었다. 우리는 그날 정오쯤 다시 찰스턴으로 돌아왔다. 연방신탁은행은 법률사무소와 역사보존협회 사이에 자리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한 건물이었다. 100번쯤 그 앞을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 그런 장소였다. 미경은 채 남았다. 상황이 이상해지면 문자 보내. 그리고 그들이 안 들여보내주면 울어. 은행 직원은 우는 여자에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못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고 민재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나는 미소조차 짓지 못했다. 내 안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있었고 지금 느끼는 건 단 하나, 긴장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금고 관리자라는 중년의 남성이 은색 열쇠를 유심히 살피고는 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 금고 정말 오랜만에 개봉되네요. 그는 말했다. 머큐리 사우스 홀딩스라는 기업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두꺼운 철문과 콘크리트 벽을 지나 지하 금고실까지 안내했다. 공간은 차갑고 조용했다.
문 하나가 열리고 우리는 혼자 남겨졌다.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표준 절차입니다. 그러곤 문은 닫혔다. 우리 둘만 남은 그 공간에서 나는 금속 상자 앞에 섰다. 손가락이 열쇠 위에서 망설였다. 준비됐어요? 민재가 물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니,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열쇠를 돌렸다. 매끄럽게 돌아갔다. 상자가 미끄러지듯 나왔다. 그 안에는 현금도 여권도 비상용 휴대전화도 없었다. 대신 갈색 폴더 하나와 사진 한 장. 나는 사진부터 꺼냈다. 하진, 민재, 그리고 백도연. 그들은 검은 SUV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최인범. 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팀이었어. 민재는 폴더를 열었다. 수십 장의 계약서, 쉘 컴퍼니 설립 문서, 뇌물 수령 관련 기록,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표시된 문서. 최인범 협박보험. 이건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자료가 아니야. 무기야. 완전히 충전된 총. 나는 속삭였다. 하진은 모든 걸 남겨놨어. 증거로. 그리고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날 집으로 가지 않았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유재혁. 내 아버지의 유산 처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조용하고 깔끔하며 복잡한 일은 질색하는 사람. 나는 모든 걸 말해 주었다. 거의. 외도에 관한 건 뺐다. 수진에 대한 것도. 지금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말했으니까. 문서, 협박, 해외 계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형사 고소를 원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보험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자료를 복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쇄본 모두. 보관 위치는 세 군데로. 하나는 이곳, 하나는 당신, 그리고 하나는 외부 제3자.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딱 맞는 사람 알아요. 미경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수시간에 걸쳐 파일을 스캔하고 분류하고 백업을 만들었다. 하진은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두었다. 이름, 날짜, 송금 내역, 가짜 인보이스. 이건 단순한 회색지대 사업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하진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증거까지 사라졌다고 믿은 자들. 그들은 틀렸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재혁 변호사는 간단한 내용의 경고 편지를 작성했다. 나는 그 아래에 송을씨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시도해보시지요. 서진. 우리는 그것을 백도연의 사무실로 직접 퀵서비스로 보냈다. 1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그의 전화가 왔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덤 파고 계신 거예요. 뭘 가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날 건드리는 거죠. 다음 전화는 국세청에, 그리고 그 다음은 인터폴에. 짧은 침묵,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좋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냥 꺼지세요. 전화도 협박도 밤중의 경고도 이제 끝입니다. 나나 내 주변 사람에게 손대는 순간 그 폴더가 공개됩니다. 전부요. 당신이 원치 않을 종류의 골칫거리, 그거 터지게 될 겁니다. 그는 짧게 웃고 전화를 끊었다. 2시간 후 최인범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그의 말투는 달랐다. 부드럽고 세련됐고 마치 나와 오래된 친구인 양 친근했다.
서진 씨, 들었습니다. 멋진 발견을 하셨다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힐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다만 당신 이름이 불법 송금 서류에 서명된 것뿐. 그는 작게 웃었다. 가정적인 가설이죠. 확증은 아니고요.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최인범 씨. 나는 잃을 명예도 없고 지킬 회사도 없고 보호할 삶도 없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우리는 미경의 마당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USB는 민재의 주머니에 있었고 폴더 복사본 하나는 우리가 앉은 플랜터 박스 아래에 묻혀 있었다. 편집증이라고?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들었던 사람은 언제나 경계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아버지가 이런 일에 연루돼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난 그게 그냥 슬픈 사람이라는 뜻인 줄 알았죠. 부정한 사람일 줄은. 그는 둘 다였어. 나는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나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별들.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열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뭐요? USB. 그 USB는 조용히 내 손 안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작은 검은 조각. 하지만 물어보면 모든 걸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린 그날 밤도 다음날 아침도 그것을 열지 않았다. 이틀이 걸렸다. 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날 거실에 노트북 앞에 앉은 우리는 조용히 숨을 참았다. 미경이 차를 가져왔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클릭했다. 한 개의 폴더가 떴다. 서진에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 하진이 죽기 열흘 전 날짜였다. 화면은 검게 시작되었고 서서히 살아났다. 하진. 사진 속에 그가 아니었다. 결혼식 사진 속의 남자도 아니고 저녁 식탁 맞은편의 남자도 아니었다. 이하진은 지쳐 있었다. 눈은 꺼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며칠은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다. 서진, 그가 말했다. 이걸 보고 있다면 난 끝난 거야.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 없었거나. 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말을 꺼내기 쉬운 방법은 없어. 그냥 말할게. 너를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지. 이제 모든 게 닫히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너는 그 사람을 믿고 있지. 오히려 너무 믿고 있어. 내 심장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화면 속 하진이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수진이야. 방 안이 멈췄다. 공기조차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한번 삐끗한 게 아니야. 그 애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그 임신도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끝내겠다고 말한 날 그녀가 변했어. 그녀는 내게 말했지. 나를 떠나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 자금, 쉘 컴퍼니, 숨겨진 계좌. 네가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나는 지키고 싶었어. 너를. 그는 손끝으로 책상을 만지작거렸다. 그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너는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의심했어. 서영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나의 목이 막히는 듯했다. 하진은 다시 말했다. 나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 서영은 짐을 쌌고 포르투갈 리스본 편도 티켓을 예매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차 사고가 났지. 단독 사고. 목격자도 없었어. 브레이크 고장. 하지만 그 차 전날 정비소에 다녀왔었어.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어쩐지 말이 됐다. 내 동생, 내 피부티,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더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그때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하진은 덧붙였다. 하지만 서영은 몰랐지. 그게 모든 걸 바꾼 거야. 그 후부터 나는 문서를 옮기기 시작했어. 돈도, 기록도, 계획도. 누가 날 해치더라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나는 약했어.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네가 이걸 보게 된다면 넌 이제 선택할 수 있어. 다 놓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시선이 강해졌다. 맞서 싸워. 하지만 혼자서는 하지마. 화면은 거기서 멈췄고 곧이어 검게 꺼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동시에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저지를 수 있는지도 그는 알고 있었고 준비했으며 여전히 자신이 조종하려 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는 용서를 구했지만 그 말조차도 어딘가 계산처럼 느껴졌다. 죄책감일까? 두려움일까? 어쩌면 둘 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진실은 내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차례였다. 수진은 그 영상이 있다는 걸 몰랐다. 내가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브런치를 제안했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문 앞에서 그녀를 안았다. 마치 자매애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웠어. 나는 말했다. 이야기하고 싶었어. 진짜 자매처럼. 그녀는 승리한 사람처럼 웃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배는 부드럽게 불러 있었다. 오렌지 주스 마시면 움직여.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발로 차기도 해. 나는 똑같이 미소 지었지만 내 눈은 웃지 않았다. 우리는 미경의 집 앞 테라스에 앉았다. 민재는 집 안에 있었고 미경은 차를 내주곤 자리를 비워주었다. 연락 줘서 고마워. 수진은 말했다. 솔직히 걱정했어. 혹시 화난 건 아닐까 해서. 내가 왜 화나겠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이 내 동생과 바람을 피웠다고. 아니면 네가 그의 유산 일부를 받게 됐다고. 수진은 눈을 깜빡이며 작게 웃었다. 첫 번째 금이 그녀의 표정에 생겨났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서진, 우리 둘 댁에 이건 힘든 일이야. 하진 오빠는 혼란스러웠던 거야. 하지만 널 사랑했어.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사랑한 게 아니야. 동정한 거야. 수진은 작게 움찔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계좌, 기록, 조작, 다 알아. 너랑 헤어질 계획이었단 것도. 그리고 서영에 대해서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증거는 없잖아. 맞아.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법정에 가지 않을 거야. 형사 고발도 하지 않을 거고 정의 따윈 바라지도 않아. 그 대신 그냥 떠날 거야. 너를 여기 남겨두고 너 혼자 네가 그렇게 원하던 모든 걸 가지게 해줄게. 돈도 아이도 거짓말도. 수진도 일어났다. 그게 날 무섭게 할 거라 생각해?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결국엔 무서울 거야. 나는 뒤돌아 걸었다. 집 안에는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유재혁 변호사를 찾아갔다. USB를 넘겼고 서명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 단 하나의 지시만 남겼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에 뿌리세요. 전부요.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진과 함께했던 그 집. 모든 게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돈돼 있었다. 나는 각 방을 천천히 걸었다. 의자 등받이, 문틀, 고치지 못한 바닥 틈새. 모두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옷장을 열었고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겼다. 나머지는 남겨두었다. 차고 문은 마지막으로 잠갔다. 더는 숨길 것도 없었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나는 콜로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의 오두막.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의 계약서. 더는 비밀도 금고도 거짓도 없는 삶. 나 강서진, 과부, 생존자. 더 이상 속아온 여자가 아니라 침묵을 권력으로 바꾼 여자. 나는 다시는 그들과 얽히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진의 그림자는 이제 충분히 거두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잠시 숨을 뿐이다. 콜로라도의 바람은 차갑고 맑았고 나는 하루하루를 걷고 숨 쉬며 조용히 살아갔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은 마치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같았다. 마치 이곳에서는 내가 누구였는지가 아닌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듯. 그리고 나 역시 조금씩 다시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밤이 깊고 바람이 창을 두드릴 때면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너만이 내 전부야. 그 거짓된 속삭임이 내 귓가에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체통 앞에서 한 통의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송울씨로 내 새로운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 아이는 내 눈을 쏘아보듯 응시하고 있었다. 하진의 눈이었다. 낯익고 선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그 눈빛.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내 가족이야. 좋든 싫든. 나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감정도 분노도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피로함. 진실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벽난로에 던졌고 종이는 금세 타올랐다. 하지만 불이 다 삼키고 난 뒤에도 그 아이의 눈빛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끝났다고 믿었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는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법적 서류 어딘가에 새겨졌을 것이며 언젠가는 자라서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 아이에게 나는 누구일까? 아버지의 아내? 이모? 적? 아니면 남겨진 조각들 속에서 진실을 감춘 자. 몇 주 후 민재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짧은 인사와 함께 그는 이렇게 썼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모든 건 조용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유산을 주장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했죠. 유언장은 아이의 이름만을 지목했고 그녀는 법정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나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은 내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 그가 옳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은. 나는 USB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사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백업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 깊은 폴더 속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이름을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덮었다. 아직까지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다시 쓰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진실은 늘 그렇다. 언젠가 돌아온다. 불편한 얼굴로, 불청객처럼 혹은 구원처럼. 나는 여전히 사파이어 목걸이를 갖고 있다. 가끔 그것을 손에 쥐고 침묵 속에 서 있을 때가 있다. 그 차움 보석은 이제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드였다. 열쇠였고 경고였으며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증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이름이 적힌 무게였다. 나를 속였던 남자가 남긴 마지막 고백. 나는 그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창밖을 바라본다. 바람은 차고 먼 산은 고요하며 내 안의 세계는 여전히 움직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기억하며 내 안에 숨기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과거는 나를 흔들었지만 무너지게 하진 못했다. 나는 무너진 돌더미 위에서 다시 나를 세웠다. 이름 없이, 타이틀 없이, 그저 사람으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 아이일 수도 있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또 다른 그림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나는 문을 열 것이다.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누구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